자, 이번 시간은 국토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99페이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되어 있죠. 자, 좀 전에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가 뭐 보고 있다 그랬죠? 개발과 관련된 걸 살펴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개발행위 하려면 원칙적으로 뭐 받는다? 허가받는다. 그래서 첫 번째 봤던 게 바로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받아라.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것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럼 이번 시간은 이제 뭐 살펴본다? 그런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랬었죠. 우리 아파트를 지려가면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도로 내야 돼요. 상하수도가 내야 돼요. 그런 철도 거기다 옆에다 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야 돼요. 학교도 지어야 돼요. 각종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기반시설 설치가 뭐 한 적 있다? 첫째,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그랬죠? 이미 주변에 건물들이 다 들어쳐가지고 이번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그래요. 자, 여기가 지금 뭐 했다? 건물들이 이미 다 들어찬 지역입니다. 그럼 건물들이 다 들어찬 지역을 무슨 지역을 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여기가 아직 개발이 덜 됐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안 하고 있었더냐? 아파트 지으려고 남겨둔 땅이었었죠. 즉 건설업자가 땅을 사놓고 아직은 개발 안 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옆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넓다 좁다? 도로가 현재 좁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도로 있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몇 세대였다? 3,0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파트 3,000세대를 지어버리면 차량이 3,000대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그럼 차량이 일리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놈의 도로는 아침마다 주차장 되게 생겼다 이 말이죠.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3,000세대 짓기로 했던 거 그냥 짓게 하면 될까? 안 됩니다. 뭐 해야 돼? 그럼 도로 넓히면 되죠. 현재는 도로가 좁으면 도로를 이렇게 더 넓히면 될 거 아니에요, 만큼. 근데 이 도로를 넓히려면 옆에 있는 그 건축물들을 뭐 해야 됩니까? 철거하고 도로를 넓혀야 됩니다. 자, 이런 빌딩들이 즐비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을 철거한다? 우리 이런 데 나가보십시오. 서울특별시 밖에 나가보면 건물들이 수십씩짜리 건물들이 즐비한데 도로 넓힌다고 그걸 철거하고 도로 넓힌다? 보상비가 얼마 나갈까? 보상비만 5천억이란 돈이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그냥 가상한 숫자야. 가상의 숫자. 5천억이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도로가 이 보상비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5천억이란 돈이 A 이름입니까? 그런 예산을 마련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자, 현실적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가능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 설치는 필요한데 이런 기반시 설치가 가능하다? 곤란한 지역이다? 이래서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를 하자는 얘기야? 도로 넓힐 수 없는 것만큼 여기 아파트 짓는 걸 3,000세대 다 짓게 할까? 더 작게 짓게 하자. 더 작게 짓게 하자.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대신 개발행위하는 규모를 작게 짓도록 이렇게 구역을 정하는데 이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이런 데를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한다. 그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지정하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잊지 말고 이렇게 개발이 된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개발된 지역이 아니고 이 변두리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뭐 하자? 개발이 들어갑니다. 첫째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 다른 지역보다 종전보다 훨씬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 하나 인구 증가율이 이 관할구역의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훨씬 더 여기 인구 증가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발의 허가 건수가 많아지고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 한다는 얘기야?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도로라든지 상하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시골 지역이었으니까 이제부터 도로도 만들어야 돼요. 공원도 조성해야 돼요. 학교도 지어야 돼요. 그런 각종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럼 그런 기반시설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기다 도로도 만들고 상하수도 만들고 공원도 조성하고 학교도 지어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할까? 특수한 구역에. 왜? 너희들이 개발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지는 거니까 여기서 일정한 개발행위 하는 자들도 뭐하라? 기반시설 좀 부담하랍니다. 기반시설을 부담한단다? 바로 이런 구역을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 즉 원칙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80%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합니다. 나머지 20%는 거죠. 그걸 여기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만 그 20%는 금액을 부과시키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그런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런 특수한 구역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이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나오죠. 자, 의의에서 개념적인 얘기가 나오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무슨 행위로 인해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뭐한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답니다. 자, 아파트 3층세대 깨지면 현재 있는 도로가 뻔한데 더 넓어져야 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주변에 학교도 새로 지어야 되는데 학교 지을 공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돼요.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적이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 못하는 것만큼 개발행위는 규모도 크게 한다, 작게 한다, 작게 한답니다. 이때 건축물을 작게 짓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다? 완화합니까? 강화합니까? 강화라는 말을 조심합니다. 그럼 강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건물을 작게 짓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000세대 짓는 아파트를 1,500세면 이렇게 작게 짓는 거, 이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이렇게 개념 정의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누가 지정할까? 지정권자 나오죠. 그 관악의 장들이 지정합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만 지정권자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마찬가지야. 둘 다 그 관악의 장들만 지정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세 번째, 지정 대상 지역 어디다 지정할까? 좀 전에 제가 주변에 이미 뭐 했댔죠? 개발이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럼 개발이 된 지역이 우리 용도지역상 어디죠? 아까 시가와 용도지역이라고 했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바로 그렇게 개발된 지역은 우리 법에서는 주상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서 넘어가 보자. 자, 어떤 걸 상식적으로 이해할까? 우리가 개발된 지역과 보전하는 지역으로 한번 국토를 나눠보죠. 우리 용도지역상으로 나눠봅니다. 그럼 우리 개발되는 지역은 어디라고 하느냐?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지역. 우리 법에 보면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지역 외 하면 어디를 말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걸 도시지역 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정해요. 여기 무슨 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농자. 그럼 도시지역 외 하면 어디를 말한다? 관농자. 꼭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난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뭐 하는 지역? 개발된 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은 보전하는 지역들. 이게 원칙적인 구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법에서 서술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즉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나누는데 도시지역은 개발되는 지역, 관농자 지역은 보전하는 지역,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도시지역을 쪼개버리면 뭐가 나오죠? 도시지역을 쪼개면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중에 주상공 하는 지역은 뭐죠? 진짜 개발하는 지역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상공 뭐 하는 지역? 진짜 개발하는 지역. 그럼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죠? 개발입니까? 보전입니까? 보전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은 개발이 하나 보전에 속한다는 것. 그럼 어디가 개발되는 지역이죠? 주상공. 이건 진짜 개발한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맞잖아. 녹지지역은 개발하려고 지정했습니까? 보전하려고 지정합니까? 도시지역에서 일부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는 보전하자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상공 개발, 녹관농자 보전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두 가지를 다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는 개발된 지역 하면 도시지역, 개발되지 않는 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그중에 관농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면 개발된 지역, 주상공지역, 보전하는 지역, 녹관농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는 공법 전체에 그렇게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이 흐름을 하나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지금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 하는 지역이죠? 이미 개발된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역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서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지, 녹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첫 번째가 그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또 세 번째, 지정대상 지역하고 나죠? 어디다 지정할래 해서 주상공업지역 중에서 뭐 하는 지역을 했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기반 설치가 곤란한 그런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네 번째, 지정 기준 하고 납니다. 지정 기준은 크게 몇 가지겠죠? 네 가지 기준에 맞을 때 지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같은 지역들.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런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럼 기반 설치는 필요한데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주로 그런 지역이 어딜까? 옆에 키포인트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 되겠죠? 그 더 알아보기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 몇 가지가 나오죠? 5가지가 나와요. 해당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히 지체되는 지역들. 자,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다는 건 도로가 개판도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만성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지역이랍니다. 이런 지역은 도로 사정이 열악한 것만큼 개발 행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적게 해서 조금만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자. 그런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들. 도로율이란 말이 나오죠. 도로율이 뭐죠? 용도 지역별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여기 어떤 땅이 있는데 여기 도로가 얼마나 차지하냐? 그 면적의 비율이 있어요. 즉 전체 대지 면적에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얘기죠. 어떤 땅이 있어요. 여기다 뭐가 만들어집니까? 도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전체 이 대지 면적에서 이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이걸 뭐라 부른다? 도로율이라고 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도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고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도로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 할까? 당연히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겠죠. 그러면 어디가 도로율이 높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되는 지역이 도로율이 높아야 되겠죠. 어딜까? 우리가 말하면 상업지역 같은 데. 그런데 상업지역 같은 데는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다니죠. 도시의 중심부니까. 그런 지역은 뭐 한다? 도로가 널찍널찍하게 막 16차선 같은 것들이 막 들어차는 게 그런 데가 주로 어딥니까? 상업지역 같은 데입니다. 그러면 녹지지역 같은 데는 어떻게 될까요? 도로 별로 차 안 다닙니다. 저 시골 한적한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무래도 도로율이 낮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용도 지역별로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율이라는 걸 규정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얼마까지 하고 공업지역에서는 얼마라고 주거지역은 얼마라고 녹지지역은 얼마라고 관농자지역은 얼마라고 그 전체 지도를 용도지역 중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몇 % 이상으로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정해진 그 기준에 얼마나 다 20% 이상 미달되다는 얘기죠. 원래 도로율이라는 게 용도지역별로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얼마큼 미달한다? 20% 이상 미달된다면 그만큼 도로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부족한 것만큼 교통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적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그 도로 기준이 있는데 그 도로율에 얼마큼? 20% 이상 미달해라. 그걸 뭐죠?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된다. 도임이 도로율이 20% 미달된다. 도임이 여기까지요. 자, 세 번째는 향후 2년 내에 누가 2년 내에 수도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할 거로 예상된답니다. 자, 여기 향후 2년 내에 집들이 자꾸 건축물들이 들어차면서 수돗물을 끌어다 쓰거든. 근데 수도의 용량, 즉 여기다 파이프 있잖아. 땅속에 묻는 그 수도 파이프. 이게 더 설치가 가능하다 곤란한 지역이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개발밀도가 가리죠.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니까 따라서 수도관을 더 매설할 수는 없는데 수돗물은 자꾸 끌어다 씁니다. 그럼 나중에 수돗물이 뭐다? 부족해지겠죠. 새로 더 설치할 수 없고 기존에 있는 걸 끌어다 쓰다 보니까 근데 몇 년 내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향후 2년 내에 수도량이 수도시설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년 내에 수도시설 용량이 끌어들였을 물이 수유량을 초과할 거로 예상되면 그런 지역도 기반시설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만 그렇습니까? 하수관도 마찬가지죠. 향후 2년에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처리 용량을 초과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에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처리 용량을 초과할 거로 예상되면 그런 지역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야? 건물을 짓는데 수돗물이 이제 하수도물이 빠져나가잖아요. 생활쓰레기물이. 그러면 우리가 설거지 같은 걸 해가지고 물을 버리잖아. 그럼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옆에 건물들이 자꾸 들어차면서 거기서 또 하수도물을 버리니까 그 물들이
그 통하는 용이 양이 작아가지고 물이 뭐죠? 역류 현상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설거지 해가지고 물을 뿌렸는데 좀 이따 속에서 뿌룩뿌룩 소리 나더니 물이 다시 거꾸로 올라옵니다. 옆집에서 버리는 물하고 또 버리는 물들이 내려가는 게 제대로 못 내려가니까 이게 거꾸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그 설거지통이 넘쳐버린다. 돌아버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건더기 같은 거 막 또 올라올 거고 그러면 돌아버리죠. 그게 몇 년 내에 발생한다? 향후 2년 내에 그런 하수 발생이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할 거로 예상된 얘기죠. 또 향후 2년 내에 누가? 학생 수가 학교 수용량을 20% 이상 초과할 거로 예상된다. 향후 2년 내에 학생 수가 학교 시설 용량을 얼마나? 20% 이상 초과할 거로 예상되면 그런 적도 개발밀도 관력으로 지정할 수 있더라. 도임이 이수초, 이하초, 이하기초 이런 것들이 거기 더 알아보기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런 데는 지정할 수 있는 적들 쭉 해서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보면 또 이제 거기 옆에 지정기준 4번의 지정기준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정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위 1에 더 알아보기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할 것. 자, 얼만큼 용적률을 강화할 거냐? 최대 얼마까지 강화한다? 원래 용적률, 그 용도지역에 정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할 수 있답니다. 자, 아까 여기서는 무슨 지역이 되냐? 여기가 우리 준주거 지역이라 해봐. 그럼 준주거 지역에서의 최대 용적률은 몇 프로죠? 500% 시행령에서 보면 5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0%를 지을 수 있는 이 지역을 500% 그대로 다 지켜야 할까?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이걸 작게 지켜야 되죠. 그때 용적률을 최대 몇 프로까지 강화한다? 원래 정되는 용적률 500% 최대인데 50%까지 강화할 수 있대. 50%라는 건 반으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500에서 50을 빼서 450이 아니고 500%의 2분의 1, 그게 50%라는 뜻입니다. 그럼 2분의 1이니까 250%. 원래 용적률 500%가 아닌 250% 용적률만 짙도록 무슨 지역인데? 준주거 지역인데 그렇게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용적률 500%를 지을 수 있지만 개발밀도 관리구로 지정된 지역은 용적률 250%만 지어라는 얘기입니다. 건물 규모가 아까 3,000세대 지을 수 있던 걸 반으로 줄였으니까 1,500세대밖에 못 지키도록 이렇게 규제하는 지역. 여기가 어디란다? 개발밀도 관리구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4번에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에는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 관리구를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기반시설의 변화를 뭔다? 주기적으로 검토하라 라고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가면 났던 지문인데 뭐랬더냐? 기반시설의 변화 정도를 즉시 검토해서 반영하라 라고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검토하는 건 안 된답니다. 틀렸답니다. 어떻게 검토를 했죠? 주기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지. 언제 즉시 검토하라고 했느냐? 그래서 그걸 틀린 문장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험 문제 낸 출제원은 참 공무원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공무원스럽다 그러죠? 아니 그 즉시 검토하면 뭐가 던답니까? 변화가 있으면 변화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검토해가지고 얼른얼른 적용해주면 얼마나 국민들의 그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착착 입맛에 맞도록 국민들의 입맛에 맞도록 딱딱 맞춰서 주면 참 잘하는 거죠. 근데 주기적으로 검토하라겠지 즉시 검토하라겠다서 틀렸다? 참 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서 하는 것들 뭐죠? 공무원스럽다라고 하죠. 이렇게만 조금만 해석하면 국민들에게 더 편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돼요 하고 고개 탁 돌리면서 법대로만 한다는 그런 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공무원스러운 공무원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벅창을 하고 그러죠. 참 답답할 때 있어요. 저도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하면서 생활할 때도 보면 그런 게 참 많았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요. 법에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거 안 된다는데 안 될까요? 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법엔 그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된대. 오직 그건 맞는데.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공무원스러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물론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놨지만 어느 정도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그런
모르지 이것밖에 안 돼요 하고 딱 고집하고 앉아있으면 가서 그냥 뒤투매기 한 대 때리고 싶을 때가 꼭 있어요. 예, 그런 답답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정말로 공무원스러운 시험 문제였었습니다.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겠지 언제 즉시 검토하겠느냐고 그게 틀린 문장을 했는데 그런 건 문제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문장도 난 적이 있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지정기준 다음 페이지 지정 절차.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아까 누가 지정한다 그랬죠?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때 지정할 때 뭘 거친다?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칩니다. 거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명칭,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범위, 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얼마까지 강화할 건지 그 강화 범위 이 세 가지는 뭘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지정고시 하면 끝납니다.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뭐 거친다? 심고, 도시계획의 심의, 지정고시, 심고 끝밖에 없어요. 자,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 하고 시험 문제 납니다. 정답 개발밀도 관리구역 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가지는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 따라서 원래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면 뭐뭐 거쳐야 돼? 입안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 거쳐야 됩니다. 입안 절차 3단계 뭐 있었죠? 기주지입, 결정 절차 2단계 협심결이라고 했었죠. 기주지입, 협심결 이게 입안 절차 3단계 결정 2단계. 이게 무슨 게? 도시군 관리계 수립 절차의 입안 절차, 결정 절차 있었죠. 원래는 도시군 관리를 한다면 그 절차 다 거쳐야 돼. 근데 여기는 그런 복잡한 절차 거치지 않습니다. 뭐뭐 거친다? 심고, 도시계획의 심의 하나만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 듣는 것도 없어. 그냥 도시계획의 심의 하나만 거쳐서 지정고시 하면 끝나버린다는 거.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자, 그 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고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게 핵심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는 아까 건축물을 크게 짓는다, 작게 짓게 한다, 작게 짓게 한다. 그걸 법률용어로 말한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답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얼마큼 강화할런지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강화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령이 뭐라고 그랬죠?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 만든 법. 어디 찾아보라 했죠? 보통 시행령 찾아보면 나와요. 그 시행령에 가봤더니 거기서는 뭐만 강화한답니까? 건폐율 또는 용적률 중에서 용적률만 강화한답니다. 따라서 건폐율은 아직은 강화 적용하는 게 없고 용적률만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0%죠? 그거에 몇 퍼센트? 50%니까 반으로 줄여라. 그 반으로 250%만 적용하는 것. 이걸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고시의 효과라는 거. 그렇게 기억합니다. 중요한 거야. 자, 그 밑에 기반시설 그럼 하나만 더 정리하자. 원래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 맞았다고 할까요? 틀렸다고 할까요? 그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OX. O 맞는 문장으로 봅니다. 왜?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강화하니? 라는 건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그럼 시행령에 가봤더니 뭐만? 그 지역에 정되는 용적률 최단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라고 해서 용적률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된다? 50%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이거는 시행령에 있는 문제를 묻는 것이고 그때는 뭐만 들어간다?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라고 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체적인 50%란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그때는 건폐율란 말이 들어가도 맞는 문장이 된다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올 정확한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OX, O 맞는 문장을 합니다. 근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선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가져간다. 그때는 맞는 문장이야. 근데 건폐율 또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땡 틀려버립니다. 왜 틀렸죠? 50%로 말이 들어가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하면 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만 들어간다?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한다. 용적률만 50%란 말하고 연결된다는 것. 건폐율은 50%란 말이 없다는 것 아셨죠? 그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뭐로 들어가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정한답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해서는 크게 다시 넷으로 나누자. 첫째는 개념 정리부터 정확하게 먼저 정리하고 두 번째는 뭘 보죠?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뭘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하고 그 안에서 뭐 한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이라는 걸 하고 그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부과한다. 여기는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럼 첫째 개념 정리는 핵심은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어디다 지정하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말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복 지정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됐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요적을 개발한다는 뜻이 갖는 것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전혀 성격이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중복지정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개발 행위를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때 이 기반시설의 종류는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앞에 보면 맨 앞에 용어 정의했을 때 그죠? 이거에 대한 종류들이 원래 나와야 되거든. 요 종류에 관한 걸 기반시설에 필요한 종류는 5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91페이지 2편에서 알아야 될 핵심 용어 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놓고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죠? 거기 보면 개발밀도 관리 위적으로서 개발이네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됐잖아. 따라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는 몇 가지? 7가지만 외우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있는 것들 도공녹학수합회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한다? 도공녹학수합회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 말이거든. 도공녹학수합회라는 7가지 그런 기반시설을 여러분들에게 부담시키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이랍니다. 근데 거기서 시험 문제 두 번 났던 게 네 번째 거 학교입니다. 학교 중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이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개발행위 하는 데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어야 되잖아. 그건 여러분들 개발한 자들도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학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는 제외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짓는 건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고 누가 부담한다? 설립자가 부담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부담합니까? 그건 대학교 짓는 건 설립자가 부담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설립 비용에 관해서는 여러분들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걸 아셨죠? 그렇게 기억해서 도공녹학수합회라는 기반시설을 부담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자 그랬죠. 누가 지정할까요? 아까 개발밀도 관리과 똑같습니다. 지정권자는 특광, 특시특도,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어디다 지정할까?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고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둘로 갈라집니다. 요거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디죠? 주상공업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랬었죠.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다음 같은 네 군데 지역은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반드시 하는 건 몇 군데? 네 군데. 어디입니까? 다음 페이지. 이 법이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뭐라죠? 그런 법령의 제정이나 또는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자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랬습니다. 자, 법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했는데 행위자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화된다면 틀려. 행위자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그런 지역은 이제 개발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개발을 하면서 너희들도 기반시설 좀 부담하라 라는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틀려. 하여야 한답니다. 두 번째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묶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나 해제로 인해서 행위자한이 역시 강화되는 지역 땡 완화되는 지역. 자, 뭐가 바뀌었죠? 용도지역이 바뀌었대. 여기 무슨 지역이 있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었답니다. 이번에 뭐로 바뀌었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자연환경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 행위제한이 강화됐습니까? 완화됐습니까? 완화됐죠. 그럼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 여기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었대. 그럼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됐잖아. 이런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로 여기는 지정하여야 한다.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는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수보다도 얼마나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지금 2015년부터 따집니다. 2016년, 2017년 이렇게 나눴잖아. 자, 전년도 2016년이죠. 개발행위 허가수는 몇 건이냐? 130건이 여기 개발행위 허가수가 요 지역에 130건이 있었습니다. 전전년도는 100건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도 얼마나 높습니까? 30% 늘어났죠. 증가했죠. 따라서 20% 이상 증가한 거에 들어가죠. 20% 이상 증가해 30% 증가는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올해 구급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또 해당 지역에 자 여기 어디냐? 성남시를 따져봅니다. 성남시 인구가 현재 몇 명이 되냐? 전년도 작년 기준으로 따졌더니 예를 들어보죠. 100만 명이었다고 가져가자. 작년 연초에는 100만 명이었어. 근데 연말에 갔더니 105만 명이 돼서 몇 명이 늘었죠? 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몇 프로 증가한 거야? 5% 증가한 거 맞죠? 그래서 작년 뒤에 성남시 인구 증가는 5% 증가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문제된 거죠? 바로 여기 판교입니다. 이 판교지구는 인구가 왕창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을까? 판교지구는 원칙적으로 작년 연초에는 10만 명이었다가 연말에 되니까 13만 명이 됐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남시 인구가 100만에서 105만 명으로 늘었으니까 5만 명이 늘어났는데 그 5만 명 중에 판교지구에서만 무려 3만 명이 늘어난 성격이죠. 성남시 전체 인구 증가율 중에 인구 증가인 5만 명 중에서 성남시 판교에서만 무더기로 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10만에서 13만 명 됐으니까 몇 프로 늘어난 걸까? 이건 30% 증가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성남시 전체 전년도 인구 증가율은 5%인데 판교의 인구 증가는 30%죠. 그러면 여기 판교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30%죠? 인구 증가율이 그 관할구역 성남시 관할구역 전체 인구 증가율 5%보다도 얼마나 높다? 25% 높다라 이 말이죠. 높다. 그럼 몇 퍼센트? 20% 이상 높다에 들어가잖아. 20% 이상 높다에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를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나온 내용이 그 말입니다. 다번에 동그라미 니은에 나온 얘기죠. 말귀를 이렇게 숫자로도 이걸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왜? 요새 시험 문제는 응용 문제로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용에서 이거는 말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은 뭐죠? 개발행위가 집중돼요. 그런 개발행위가 집중돼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반드시 지어야 되는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임의적 지정입니다. 개발행위가 집중돼요.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은 아니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 기준 누가 정한 기준 하면 맨날 뭐였죠? 국장이 정한다 그랬잖아. 여기도 국토 있잖아요. 기준을 정해줍니다. 근데 그 속에 보니까 기반시설이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즉 그 안에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각종 기반시설이 적절히 배치하려면 규모가 작으면 안 된다. 최소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해야 한다. 10만 이상입니다. 기억해 두시오. 자, 지정하는 절차 중에는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다른 게 뭐냐?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만 한다 그랬죠? 도시계획의 심의 하나 거친 다음에 지정고시였었죠.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계획의 심의 전에 주민의 의견 청취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심의 거친 다음에 지정고시입니다. 그래서 의심고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추가된다라는 거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으면 그 안에서 뭐죠?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자입니다. 누가 수립할까? 구역 지정권자들입니다. 특강, 특시, 특도, 시장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 어떠한 기반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뭘 한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된 건 어디다 반영이 될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 중에 뭐 있었죠? 용용, 개도시수,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있었죠. 그럼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으로 하라고 배웠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이 돼야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도시군관리에 반영돼야 그 다음에 그로부터 2년 내 단계별 집행에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사업에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도로 만드는 과정이 공원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죠.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만 수립됐다고 해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비로소 도로를 공원을 설치할 수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립 내용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어떤 기반시설 종류, 위치, 어디에, 규모 얼마나 설치하냐 도로는 어디다가 얼만큼 설치하고 공원은 어디다 얼마나 만들고 이런 기반시설 설치계획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또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어떤 게 먼저 만들어질 것이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이걸 뭐로 볼까? 기반시설 설치기 수립된 것으로 본다. 왜 그러죠?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 지난주에 했었는데 뭐 있었죠?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바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개발되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겠죠. 따라서 개발되는 지역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 있단다?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게 들어가니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랑 똑같다? 요거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들어갈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와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속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게 기반시설 측에는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결국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뭐로 본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 몇 년 내 수립해야 되냐?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시점부터 몇 년?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놨으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몇 년 내에 수립한다?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해야 됩니다. 안 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그 안에서 뭐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부과하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합니다. 뭐 하는 자만 부과하죠? 아까 이 안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무슨 행위하는 자? 건축물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무슨 행위하는 사람? 신축행위하고 증축행위하는 자들에게만 부과합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두 가지 행위하는 자에게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부과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죠. 그때 200제곱미터를 따질 때는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면 기존 건축물 위에다 더 짓는 걸 뭐죠? 증축이잖아. 근데 증축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을 초과하는 부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면 안 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을 초과하는 부분이 부과돼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있죠. 기존 건축물을 전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라는 말이 나있죠. 그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건 무슨 말이다? 건축법에서 나오는데 신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도 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짓는 걸 말한다? 그걸 신축이라 합니다. 그럼 종전에 대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전부를 철거했어. 그래서 새로 졌는데 종전보다 더 크게 졌어. 그러면 이게 신축이죠. 그때는 얼마큼을 부과할까? 200을 초과하는 걸 부과할까? 아닙니다. 그때는 뭘 부과한다?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여기 건물을 하나 새로 신축합니다. 이제 신축부터 따져. 근데 연면적 500제곱미터짜리를 짓겠답니다. 그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칠 때는 그때는 얼마가 부과 대상이죠? 500제곱미터를 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200을 초과하는 부분 그랬으니까 이 중에 얼마는 뺀다? 200제곱미터는 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기초공제라고 해서 200제곱미터를 우리가 실무에서는 기초공제라고 그래. 그래서 기초공제 해주고 나머지 남는 게 얼마죠? 300제곱미터. 요 위에는 300제곱미터 이것이 뭐가 된다? 부과 대상 면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제곱미터당 얼마라고 부과 금액이 나오면 그 1제곱미터 곱하기 이제 얼마라고 난 금액 곱하기 300제곱미터를 부과하면 이것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축할 때는 200을 초과하는 부분이 부과 대상이죠. 그런데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을 전부를 철거하고
첨부하고 새로 지었답니다. 근데 신축이래. 어떻게 지은 거죠? 더 크게 지은 게 신축입니다. 철거하고 신축이라면 종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는 얘기죠. 그럼 기존 건 얼마였는데 연면적 500제곱미터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었는데 연면적 1000제곱미터로 지었답니다. 얼마가 부과 대상일까? 그때는 200을 초과하는 해서 나머지 800일까? 아니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한답니다. 그럼 이때는 500제곱미터가 이게 기초공제로 빠지는 거고 이게 기초공제예요. 빼고 나머지 얼마? 500제곱미터. 여기는 포인트는 이것만 부과 대상이 된단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납부 의무자하고 나오죠. 누가 납부할까? 부과 대상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부과합니다. 건축행위를 하는 자, 바로 원래는 건축주가 부담한다는 얘기죠. 다만 위탁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위탁한 자, 도급한 자, 도급자 이 자들이 원래는 부담합니다. 또 타인의 토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할 때는 그 임차인, 그 남의 땅을 빌려서 건축해야 한다면 그 빌린 임차인 있죠. 그 행위자가 그 자가 부담해야 된다. 또 그 자로부터 지위를 승계한 자도 납부 의무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부가기한 및 납부기한 언제까지 부과할까요? 부과하는 건 건축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해야 되고 그 납부는 언제까지 한다? 건물 다지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는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반드시 현금으로만 내야 될까? 아니요. 현금이라든지 신용카드나 지불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고 그와 해당 토지나 그와 유사한 비슷한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해당 토지 일부를 분할해가지고 그 땅으로 내도 좋고 그 비슷한 토지가 있으면 그 비슷한 땅으로 내도 좋다. 그걸 뭐라 한다? 물납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도 여러 번 시험 문제 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과 가는 게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05페이지면 그 밖에 사항해가지고 시범도시 지정지원이라는 게 국토법에 있다. 예, 시범도시 지정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타인의 토지 출입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타인의 토지는 이거는 여기서도 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관련돼서도 거기서도 시험 문제가 납니다. 자, 그때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등을 하고 싶으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누구만 이때 타인의 토지 출입 등을 할 때 관련된 법을 이걸 적용할까? 거기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시군 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설할 때, 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초설할 때, 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및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때 출입만 가능합니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조사 측량에서는 타인의 토지 출입도 할 수 있고 들어가서 야 비켜봐 내가 좀 당분간 쓰자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걸기작거리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는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중에 그냥 단순히 출입만 하는 거는 토지 수익자에게 그렇게 피해를 많이 주지 않지만 비켜라 내가 쓰겠다 일시 사용 또 거기 있는 장애물 변경 제거하는 것까지 한다면 이거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자는 토지 수익자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둘을 구분해 버립니다. 어떻게 구분한다? 단순히 토지 출입하는 행위하고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를 이렇게 둘로 나누자. 그래서 첫 번째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자는 특광 특시도 시장군 수역에 뭐 받고 할 것? 허가받고 출입하면 된다. 원래는 허가사항입니다. 다만 밑에 행정적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시행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어떤 조사 측량에서 타인의 토지 출입하고 싶으면 허가권자한테 그 지역 관할구역의 장한테 가가지고 관역의 장이야 특광 특시도 장한테 가가지고 나 이 땅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허가 좀 내주십시오 라고 허가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고 그냥 출입할 수 있다. 출입에서는 행정적인 시행자는 그냥 출입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근데 밑에 출입하려면 출입하고자 하는 날에 7일 전까지는 소유자나 그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야 7일 후에는 네 땅에 내가 허가받았으니까 네 땅 들어갈 거다. 며칠 후에 7일 후에 들어갈 거다. 7일 전까지는 통보해 줘야 된다는 것.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야간에 출입한다. 즉 일출 전 일몰 후에 출입할 때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소유자나 점유자의 승낙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또 밑에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그때는 허가권자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고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내가 네 땅 좀 잠깐 쓰려고 하는데 야, 내가 써도 될까? 동의를 구하라는 얘기죠. 야, 장애물 변경 제거하려는데 해도 될까? 동의를 받아라. 동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동의를 받으려면 만나야 동의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어디 사는지 주소나 거소가 불명 사는 데를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동의를 못 받잖아. 그때는 누굴 찾아간다? 그 관할 토지가 있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한테 가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통지만 하고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자가 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광, 특시도,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고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토지 점유자는 그렇게 와서 이거 와서 들어와서 뭐 하는 거? 조사 측량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거,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자하는 걸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하지 못한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 그거 하고, 또 출입한 자는 증표나 허가증을 휴대해야 되고 관계자가 보여달라면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 타인의 토지 출입을 해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이 입혔으면 손실보상 해줘야 되죠? 누가 해줍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이자들이 손실보상을 해드려야 된다는 것까지도 기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문사유라는 게 그 밑에 나오죠. 이때 청문이라는 건 뭐죠? 어떠한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뭐 했던다? 부여받는 과정에서 속임수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권한을 부여받았답니다. 그럼 그 권한 준 걸 그대로 둘까 취소시킬까? 권한 준 걸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때 그냥 취소할까? 아니요. 불러다 놓고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왜 그랬니? 라고 얘기를 들어본 걸 무슨 절차란다? 청문 절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순실이가 국정농단 했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럼 순실이를 뭐죠?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보자는 얘기죠. 너는 왜 그 짓 했니? 라고 들어봐서 정상 참작할 게 있으면 해주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취소시켜버리겠다. 그것이 청문 절차입니다.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개발의 허가의 취소. 자, 개발의 허가를 해준 걸 뭐 한다? 취소하려고 한답니다. 그때는 함부로 취소할까? 아닙니다. 이때 개발의 허가 취소가 뭐죠? 우리 아까 전 시간에 개발행 하려면 허가 받으라고 했잖아. 근데 허가를 어떻게 받았죠? 허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임수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자는 처벌도 하지만 동시에 허가 내준 걸 뭐 한다?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때 그냥 취소할까? 아니요.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봅니다. 너는 왜 그 짓거리 해서 허가받았니? 왜 속여서 허가받았니? 얘기 좀 해봐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봐주겠다는 얘기고, 없으면 허가를 취소해버리겠다. 그게 청문 절차입니다. 두 번째,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죠? 원래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자기 관할의 장들이 지들이 도로 만들고 공원조사와 학교제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바쁘면 뭐죠? 다른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 지정받은 자, 이 자들이 뭐였다냐? 사업시행자 지정받는 과정에서 속임수나 부정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 시행자, 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는 얘기죠. 그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데 그때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받았거든. 근데 실시계획 인가받을 때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발각됐죠?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합니다. 그때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개행실, 개 같은 행실, 순실이 얘기하는 거야. 개 같은 행실은 뭐 한다?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개 같은 행실을 한 순실은 무슨 절차다? 청문 절차를 거쳐라. 개 같은 행실은 순실이고 그 순실이 간 행위는 청문 절차를 거친다.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거기까지가 무슨 법? 국토위계 및 의무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무슨 법으로 들어가자?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